아마 지역의사제법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발표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사제 도입 배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제정이 된 지역의사 양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사제 도입 배경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지역의사제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푸는 방법이 위로부터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로 풀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료의 위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의 자원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큰 병원들, 그리고 임상 술기나 연구 능력이 뛰어난 병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부분은 지역 간 의료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의료의 격차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격차인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격차인지에 대한 디베이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모가 없는 지역에, 산모가 한두 명밖에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필요한지, 몇 명이 있어야 필요한지, 어느 정도까지 커버해야 되는지, 거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병원 접근성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인데, 지역은 사실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의료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다른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도 같이 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원 하나만을 가지고 지역사회,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디베이트가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방의료기관의 약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기관은 당연히 이제 적정한 볼륨의 환자가 유지가 되어야만 의사의 러닝 커브가 만들어지고 술기가 향상이 되고 진료 능력이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병원의 수월성이 확보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그려야 되는데, 볼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병원의 선순환 구조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의 인구수 감소와 지방 산업,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조건의 점진적인 악화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푸는 방법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역의사제법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올해 2026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사법 입법 배경은 정책적인 목표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해서 지역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 세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데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 의사의 숫자,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이 세 개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 법이 지향하는 바와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바가 일치하는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장기 근속 유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숫자가 늘어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그 진료 역량이 강화될 것인지, 의사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병원의 수월성은 적정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게 없으면은 러닝 커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의 진료 능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추진 기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형 트랙으로 의과대학
입학 시에 지역의사제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추진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숫자 채우기이냐,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보완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 지역의사제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양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인지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지역사회, 지역의사제 법률이나 시행령을 조금 우리나라 법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입법 취지나 핵심 기제나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조금 밑에 같이 넣었습니다. 대만은 공비의사 제도의 목적은 의료 취약지, 상간이나 도서의 인력 공급에만 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역 정원제의 목적이 지역자치단체의 의료 자율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전 국가를 대상으로 법을 통해서 통틀어 가지고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자치단체에서 자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를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지향점이 다르죠.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주요 정의는 지역의사나 의무복무, 지정의료기관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고, 대만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학비 지원뿐만 아니고 국가가 수련 병원을 직접 지정을 합니다. 적절한 퀄리티의 병원을 직접 지정을 하고 행정적인 부속 조치 그리고 관리까지 정부가 전담을 맡아서 하고 있고, 일본은 지역 정원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그 정의를 지자체와의 계약 관계에 기초한 지역 의료 종사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계약 관계로 지역의사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지향점이 이 부분에서도 다른 겁니다. 선발이나 지원은 대만의 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대인 경우에는 약간 지금 현재 평가는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이아웃 제도입니다. 장학금을 반환을 하게 되면 의무를 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있거나 혹은 지역의사제에 머무른 경우가 점점 퍼센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상이합니다. 학비뿐만 아니고 생활비나 정주 여건에 필요한 포괄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복무 10년, 면허 취득 후 10년으로 되어 있고, 지역 내에 필수 의료를 전공을 하게 되면 100% 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산입하는 경우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필수 과목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에 한정을 한다는 것은 복무기간 산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무관리는 매년 복무 실태를 조사하고 정당함 사유 없는 복무 거부를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만은 과거에는 6년 근무를 의무 복무를 했지만 최근 10년으로 연장을 했고, 경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통상 9년이고 이 중에 자율적인 수련을 좀 허용해서 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점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나 일본은 이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지 시간이 점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를 보완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 정주 여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에 대해서 계속 법안을 바꾸고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면허 취소나 재교부나 지원금 환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대만은 불이행했다고 해서 면허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면허 취소는 없고 전문의 자격 부여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자를 더 포함을 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인원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의사를 이제 뽑았지만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TO가 비는데 이런 경우에는 4차 연도까지 전형으로 2월을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래도 4차 연도 2월을 하더라도 10% 이상 교육 여건을 감안해서 10% 이상은 정원을 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미충원되었다라고 하면 쿼터를 2월 한다기보다는 다른 장학금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지원을 유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2월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학별 수련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인원을 2월을 하게 됩니다. 교육 인프라를 고려를 해서 정원을 2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0% 이내까지는 해주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평원에서 10%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육 평가에서 10%는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 그중에 5% 증가해도 교육 여건이 안 되는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일본은 고려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복무 기간은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기타 휴직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행령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휴직은 복무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정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체적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고요. 근데 문제는 해외는 모성보호나 정당한 휴식권을 복무 연장 사유로는 사실 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역 안착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 기조와는 조금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병휴직으로 만약에 31일을 근무했다, 휴직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1일은 더 근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무기간은 총 근무는 10년이지만 마치는 연소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출산이나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개 여성 의사가 전문의를 따고 결혼을 하고 지역에서 정주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 2년, 그리고 애를 키우게 되면 3, 4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3, 4년을 더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비에서도 지역의사의 성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용인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사 제도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법안은 10년 강제 의무 복무이고 불이행 시에는 의사 면허 취소를 하고 또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만인 경우에는 6에서 10년, 10년으로 조금 이제 연장이 되고 있고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바이아웃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9년 전문의 자격을 제한하는 간접 제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유연성, 제재의 유연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연성이 거의 아주 낮습니다. 한번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탈출 경로가 없습니다. 의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탈출 경로가 없다. 대만은 중간 정도 됩니다. 돈을 배상을 한 후에는 이탈이 가능하고 일본은 경력 관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 중간쯤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경직되고 가장 처벌이 심하고 가장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역의사제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제재가 심하고 엄격한 제도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제재입니다. 입학 젊어서 18살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18살의 한 선택이 미래의 16년, 17년의 장래를 탈출구가 없는 제도에 포함되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징벌적이다.
비례의 원칙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 면허의 박탈이나 재교부의 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의무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직업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이 지역의료의 확보인데 개인의 희생을 얼마나 감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은 사실은 바이아웃 제도나 소위 말하는 배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이 좀 맞습니다. 물론 그 제도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반면에 한국은 너무 강제적인 예속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권의 침해 그리고 지역 간의 역차별입니다. 강제 배치된 인력이라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동료들은 그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존에 들어오는 학생들과 기존 프로그램으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사실 학업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낙인 효과가 없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사제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뭐라 그럴까요? 수행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회가 받아들이는 지역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지역의사 낙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잘 교육시켜서 우수한 의사로 만들어내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지역의사제나 다른 보건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보건이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중앙보다는 낮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향식인 구제가 상당히 모순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과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에 있는 의료진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의사를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고 중앙에 의해서 제도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지역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숫자만으로 그 시스템을 계속 끌고 나가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걸 교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숫자라는 것들이 그런 지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대로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되고 이제는 숫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역 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적인 파괴의 현상이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모든 의료 시스템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스킹 효과가 있어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숫자에 매몰되어서 지역 의료 생태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인 회복력, 선순환 구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노어 오스트롬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의 주장 중에 하나가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가 중앙의 통제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결론은 중앙의 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제재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래서 점진적인 제재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유연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현상 부합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행정적인 편의에 의한 제도의 설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중앙 규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지역 자원의 이용자인 의사가 규칙 설계 과정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지역의사제가 시행이 되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환자는 지역 병원을 이용을 안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서 지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원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료 전달 체계의 개혁입니다. 근데 의료 전달 체계의 개혁은 지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전달 체계와 같이 가야만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 이제 만두 안에 만두소가 없는 거죠. 유연성과 신뢰를 상실한 법안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숫자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탈과 소송이라는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안은 통제가 아니고 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만 공비의사 제도의 실패 사례는 이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소외가 있고 강제성을 높일수록 의사들의 지역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중도 이탈과 강제의 대립이 있고 최근에는 이 관련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정말 숫자가 늘어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이런 차이점은, 대만이나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지자체 주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를 상당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배치가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생활과 관련된 지원 인프라를 결합을 해 나가면서 근무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아주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 도입 기간이 오래되어서 상당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사실은 지역의사제 양성과 관련해서 지역의료에서는 구조적인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시스템적인 결함을 인력 투입으로 메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력 투입으로 메울 게 아니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순차적으로는 맞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주 뒤바뀐 감은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제가 썼습니다. 대만은 3단계 체계가 아주 강력하게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병원에 의사 얼굴 한번 보고 진료 의뢰서 하나 끊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수도권 어느 병원이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불만은 그 수도권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갔더니 대기 시간이 몇 개월이더라. 이게 환자의 불만인 거죠. 수련 환경의 한계와 의료의사라는 낙인 효과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지역의료기관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련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제언으로는 뒤에 이제 김유일 교수님께서 선결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4대 선결요건은 첫 번째는 시스템의 개혁이 먼저다. 의료 전달 체계를 먼저 개편을 해야 된다. 지역의사제 배출까지는 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6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할지에 지금은 중요성을 가지고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가에 대한 현실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지역의료기관을 정말 지금처럼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하면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정말 최첨단으로 인프라를 해야 되고 아주 지역에 아주 우수한 거점 병원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입니다. 왜? 환자의 볼륨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기존의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은 사실은 분권형 거버넌스입니다. 지역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그 다음에 지역 수련병원이 어떻게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지역의사제 성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거는 중앙의 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고 지역 내에서 신뢰를 가지고 끈끈하게 다져온 이런
뭐라 그럴까, 신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요자, 공급자를 배제하고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만드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